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여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돈을 빌려줘도 될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회계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막 적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건강 상태를 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회계 순환 과정, 다시 말해서 한 회사의 재무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회계가 사실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첫째, 회계가 왜 비즈니스의 언어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모든 회계의 절대 법칙, 균형의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회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성적표가 나오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 믿을 만한 건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비즈니스의 언어. 도대체 회계라는 건 왜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든 은행이든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 그러니까 감으로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인 셈이죠. 두 번째, 회계의 황금률, 바로 균형입니다. 이 회계의 세계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걸 알려면 먼저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중에 있는 현금, 우리가 쓰는 건물, 공장의 기계, 전부 다 자산이죠. 다음은 부채입니다.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돈, 즉 빚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든지 물건 사고 아직 안 준 외상값 같은 것들이 전부 부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를 다 빼고 남은 진짜 순수한 주인의 몫을 말합니다. 주주들이 처음에 투자한 돈이나 회사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둔 이익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자본이죠. 그래서 회계의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자산은 항상 부채 더하기 자본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것, 자산은 결국 어디선가 돈이 나와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남한테 빌린 돈, 부채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낸 돈, 자본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회계에서는 편의상 이 왼쪽 자산 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부채와 자본 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냥 왼쪽 오른쪽을 부르는 약속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양쪽의 합계는 항상, 언제나,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가 처음 생겼어요. 주주들이 현금 5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에 현금, 즉 자산이 5천만 원 늘었죠? 동시에 오른쪽에는 주인의 몫인 자본금도 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때요? 왼쪽 합계 5천, 오른쪽 합계 5천. 정확히 균형이 맞죠? 자, 이번엔 회사가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해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회사 금고에 현금이 5천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총 1억 원이 됐죠. 동시에 오른쪽엔 갚아야 할 빚, 즉 부채가 5천만 원 새로 생겼습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왼쪽 자산 총계 1억, 오른쪽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합계도 1억. 와, 기가 막히게 균형이 또 맞아 떨어지죠? 이게 바로 회계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원칙,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일어나든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만큼 영향을 줘서 이 균형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좋아요. 이 균형이라는 정말 멋진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로 실제 회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 회사의 이야기 기록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재무 기록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장부에 적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능한 직원을 새로 뽑았다. 아니면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거 회사에 엄청 중요한 사업상 사건 맞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적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직원한테 월급을 주거나 계약금을 받는 순간 바로 그때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직접 바뀌죠. 이게 바로 장부에 기록해야 할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회계상 거래들은요,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거래를 식별해서 분계라는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엔 이 기록들을 각 계정별 장부로 옮겨 적는 전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중간 점검으로 시산표라는 걸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게 숫자를 조정해 주죠. 이게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의 큰 그림이에요. 네 번째 파트, 진실된 이야기 전달하기입니다. 자, 이제 회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재무 이야기를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 현실을 담도록 다듬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기록하는 단순한 방식이고요. 반면에 발생주의는 돈이 오고 가는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생기거나 비용을 써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이게 훨씬 더 회사의 진짜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회계는 모두 발생주의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월말에 그동안 기록한 거래들을 쫙 모아봤더니 이런 수정전 시산표가 나왔다고 칩시다. 말 그대로 수정하기 전의 초안이에요. 일단 왼쪽 오른쪽 합계는 딱 맞는데 아직 이야기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저기 임차료 항목에 540이라고 기록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540은 무려 3년치, 그러니까 36개월치 사무실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낸 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면 이번 달의 비용으로 540 전체를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번 달에는 딱 한 달치에 해당하는 비용만 기록해야 진짜 이번 달의 성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임차료는 딱 이번 달치인 15로 바뀌었고 나머지 525는 선급 임차료라고 하는, 즉 미리 낸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이번 달의 경영 성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정 후 시산표, 즉 완성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드디어 회사의 공식적인 성적표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종 보고서죠. 이 최종 성적표를 우리가 바로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특정 날짜 기준으로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최종 결과물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회사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인이라는 일종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회계 전문가들인데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규칙에 맞게 또 정직하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줍니다. 여기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아주 잘했습니다 하고 합격 도장을 받은 거고요. 반면에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 거절 같은 걸 받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빨간불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회계순환 과정은요, 숫자를 통해서 한 회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숫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결국 사람의 해석과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과연 그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는 누구일까요?